네, 지금 2시 58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두 번째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11년 만에 열리는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의 회담 장소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죠. 재보궐선거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교수님,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은 두 분이 자리가 바뀌었어요. 여야가 바뀌는 건 아니죠. 자, 먼저 정상회담 얘기를 할 텐데요. 오늘 회담장 내부의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 저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한마디로 확 바뀌었더라고요. 아주 빨리. 그죠. 그 내부 시설도 바꾸고 내부 네. 여러 가지 뭐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그 네. 탁자도 바꾸고 네. 좀 낡았던 걸 다 보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예. 굉장히 빨리 했어요. 예. 뭐 그런 것들보다도 지금 이제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인데 네. 두 번은 다 평양에서 열렸잖아요. 예. 2000년도와 2007년도. 그러나 이번에 이제 판문점에서 열린다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에 비해서 이번엔 정말 북핵, 비핵화를 주제로 의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앞서 2000년도 김대중 대통령과 2007년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또 다른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런 점을 의식해서 아무래도 우리 쪽에서 열리는 거니까 판문점이라 하더라도 예. 그런 점에 많이 신경 쓴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음식도 그렇고 입장할 때도 이제 동시에 입장할 수 있게 문을 두 개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떤 역사적인 의미에 걸맞게 우리 측에서 신경을 많이 쓴 것을 여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빠르게 바뀌었다는 예. 건데요. 교수님은 어떤 면에 주목하시고 보셨어요? 일단 이제 공간에 대한 평가를 얘기를 할 때는 그 공간이 지니고 있는 컨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네.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은 평화, 새로운 시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다시 해서 우리가 평화에 대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남북한이 어떻게 화해와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딱딱했던 분위기를 좀 부드럽고 화해 분위기로 가자. 그래서 테이블도 사각형에서 이제 타원형 라운드로 바꾸고 네. 또 동시 입장하는 것도 하고 그림도 옛날에는 뭐 한라산 그림을 그려져 있는데 이번에는 네. 금강산 그림으로 바꾼다든지요. 지금 저게 네. 보니까 예전하고 지금하고 지금 왼쪽이 예전이고 그렇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오늘 새로 공개된 리모델링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각진 사각형은 좀 딱딱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원탁 이렇게 원형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러움을 나타내고 네. 또 중앙 지점에서의 두 정상 간의 거리가 2018m. 그러니까 이번이 2018 남북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중앙에 그런 것까지도 이제 세세하게 신경을 썼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런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의전이 잘 되고 그리고 내부 공간이 편안하고 부드러우면 아마 합의 내용도 많은 그 내용이 국민들과 전 세계가 이목하고 있는 부분에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 않는가. 작업 환경이 좋아야지 생산성이 좋다는 말도 많이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이러한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이 상당히 많은 지금 신경을 썼고 그 짧은 기간 내에 큰 컨셉을 갖고 있는 내부 인테리어를 했다는 점에서는 평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자, 이제 저곳에서 이제 이틀 후면은 정말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 지금 이제 오늘 공개된 저곳, 저 탁자, 저 그림 앞으로 그대로 보존이 되겠죠? 역사적인 장소니까. 역사적인 장소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 당연히 보존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의미가 2018mm였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그 거리가 2018mm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타원형 그 테이블의 폭이 2018mm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 2m 좀 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에서 이제 한다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이제 의미를 둔 거죠. 네. 2018년도에 세 번째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여기에 의미를 뒀다라고 보고 이제 앞서 말씀처럼 여기서 이제 어떠한 이제 합의가 도출되느냐가 중요할 것 내용.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비핵화가 주제인 것만은 분명한데 비핵화로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북한은 북한대로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뭔가를 도출해서 북미 정상회담의 어떤 그 선순환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에 상당히 신경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어저께 나온 내용이긴 하지만 저 장소도 그렇지만 어제 나온 이른바 저녁 식사 메뉴 네. 이거에 관심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하나하나가 다 관심이죠. 일거수일투죠. 왜냐하면 우리 뭐 11년 만에 했다고 하지만은 이번에 1차, 2차, 3차가 상당히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간에 있었고요. 네. 2007년도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임기 초라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이 그냥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점은 뭐냐면 의제가 다릅니다. 2000년도 1차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적 의제는요. 군사 대결 구조를 완화시키고 남북 교역을 강화하는 거였다면 이번은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 그 남북 관계 개선인데 그중에서도 비핵화라는 의제를 가지고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을 잘 지적을 좀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데 과거는 이러한 정상회담을 할 때 미국 측의 나름대로의 이런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네. 이번엔 전적으로 대한민국이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4월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5월 북미 정상회담이 있다는 것이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1차와 2차. 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만찬까지 잘 진행이 되고 만찬 후에 정말 정상회담에 관련된 선언문이 나올 때 그러니까 당연히 만찬에서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남한의 대표적인 이러한 음식이 선정이 됐고요. 뭐 음식 하나하나마다 다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곧 있을 정상회담 선언문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잘 술술 풀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염원에서 만찬도 준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먹을 거라서 최 교수님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어떤 음식에 관심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빔밥 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비무장지대에서 그 이제 난 여러 가지 나물들로 비무장지대에서 채취한 나물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사실 비무장지대라는 게 무장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GP라는 게 우리나라 GP나 그 북한 GP 쪽에서 무장이 상당히 돼 있거든요. 중무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거의. 이 비무장지대가 예. 정말 비무장화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볼 때 이 비무장지대에 나무를 채취해서 비빔밥을 만드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기존에 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평화 통일에 많이 힘을 썼잖아요. 특히 정상으로서 그쪽 지역에서 음식들 많이 갖고 온 것 같아요. 민어라든지 또 이제 김해에서 음식을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신경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 이런 것들인데 역시 문제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세심하고 사소한 거에 신경 쓴 것이 그야말로 남북 정상회담의 역사적인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워낙 예민한 문제들도 많고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역시 남북 정상회담이 뭔가 어떤 그 보탬을 줘야 된다 이런 건데 이제 우리 한반도의 정세라는 게 남북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중국과 일본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쨌든 이 남북 정상회담이 그러한 것들의 단초를 여는 회담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음식 그리고 테이블 세심한 부분 저도 네. 사실은 그 부분이 와닿더라고요. 자, 저희가 사실은 오늘 6.13 지방선거 얘기 그리고 그와 함께 치러질 재보궐선거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요. 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6.13 지방선거 그리고 재보궐선거에 어느 정도 아니면 상당한 영향을 줄까요? 실제로 1차, 2차 남북 정상회담은 선거 결과에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집권 여당한테 꼭 불리하지 않았어요. 2000년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것을 선거 3일 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그것이 오히려 보수 결집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왔고요. 2000년대 새천년 민주당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당시에는 제1야당이었었던 한나라당이요. 1당이 됐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2007년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있었던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두 달 후에 네. 대선이 있었지만은 집권 여당이 실은 패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이 곧 집권 여당한테 유리하다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 초반에 네. 나름대로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것이 과거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거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뭐 진보와 보수보다는 이 중도층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결국은 남북 화해
평화 이런 쪽이 이제 강조가 되다면 자연스럽게 중도층의 표를 집권 여당이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남북 정상회담에 실질적으로 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비핵화 문제가 빠졌다 하면은 이거는 나름대로 그렇죠. 엄청나게 야당이 공격을 하고 네. 보수가 결집할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것이 포함이 됐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도층으로부터 집권 여당의 표를 받는 이런 양면의 그 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 현재 분위기 속에서는 집권 여당한테 유리하지만 결국 내용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선거 얘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보궐선거가 이번 6.13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러지는데 10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의 미니 총선 아니에요? 지금 현재 11군데가 11 확정돼 군데입니까? 있어요. 지금 뭐 더 거의 전국에 다 골고루 분포돼 있어요. 예. 서울 그리고 호남, 영남, 충청 이렇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서울은 이제 노원병, 송파을, 충남 천안갑, 광주 서구갑 등 해가지고 지금 11군데입니다. 이건 여기는 저희가 이제 분류하기를 재보궐선거가 이제 확정이 된 7곳입니다. 네, 확정된 선거구가 일곱 지금 곳인데 7곳이고요. 아니 그 23일 현재 그저께 현재 11곳이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천안, 확정이라는 경도 거는 예. 확정이라는 거는 예. 지금 4군데요.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이철호 이 분들은 그렇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등록을 그렇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한 달 선거 전에 한 달 이제 전에 등록을 선거하기 하기 때문에 때문에 등록했다고 의미에서 네, 그런데 확정은 안 사실상, 됐는데 예, 그렇죠. 예. 거의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11곳이라고 예. 일단 보는 거예요. 일단 지금 예. 네 분은 다 출마가 예, 거의 확정된 뭐 그렇게 것이기 봐도 때문에 무방하죠. 그런 거 예.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현재 11곳인데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이 11곳이 전국에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말씀처럼 네.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미니 총선이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지금 화면에 나온 분들이 아직 최종 뭐 후보 아니 국회의원이 사퇴 안 했습니다만 네. 사퇴한다고 보고 예.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111석에서 3석이 빠지면 3분 아닙니까? 지금 김경수 의원, 박남춘 의원, 양승조 의원 네. 그럼 118석이 돼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이 116석인데 네. 아까 나온 이철우 의원 경북 김천 쪽 거기가 네. 지역구가 빠지면 115석이 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의 5석 차이에서 이제 3석 차이로 줍니다. 지금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보여드리는 그건 그래픽은 현재- 아직 사퇴하기 전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121석, 자유한국당이 116석. 자, 저렇게 되면 정말 5석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자, 지금 이제 예. 네 명이 이제 사퇴한다고 본다면 그것도 더 줄어서 3석으로 준다라는 거죠. 의석수가. 예. 자, 그렇다 그러면 이게 아까 지금 사실상 11곳이 확정이 됐고 네. 그다음에 보면 2군데 정도가 지금 이제 네네. 선거법, 공직선거법하고 정치자금법이 있어서 그 2군데가 만약 추가로 치러지면 최대 13군데가 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제 일당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되면? 그렇죠. 당연히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국회의장 선거를 언제 하느냐가 또 이제 관점 포인트가 될 텐데요. 정세균 보통 국회의장, 의장이 예. 5월 24일까지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전반기 국회의장의 임기인데요. 임기요, 예.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이제 의석 분포라는 것이 결과가 나오면 뭐 당연히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의석 분포로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집권당이 이제 다수당인 부분들도 있지만 네. 나머지 이제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은 차기 후반기 국회의장의 윤곽도 드러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투표용지를 갖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교육감 선거까지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1곳에 계신 유권자분들은요. 아무리 못해도 8장 이상의 투표용지를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되면 8장이요? 뭐 8장. 왜냐하면은 뭐 광역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 기초의회,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2개, 그리고 교육감 선거, 그리고 지금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요. 그럼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이게 하나씩 일일이 후보를 보고 찍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확 일자 투표를 한다든지 예. 아니면 이게 유권자들의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선거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후보들이 얘기하는 각각의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 정치가 모든 것을 지배하면서 지방 선거의 모든 것이 중앙 정치의 이슈화를 통해서 이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방선거를 치르는 본질이 지방자치를 강화시키고 지방자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할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 너무 지나치게 정치화되는 이러한 선거가 오히려 지방의 자치를 좀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큰 이제 담론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죠. 자, 지금 이제 관심 지역을 좀 볼 텐데요. 서울 노원병 같은 경우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돼 있죠, 후보가. 노원병은 민주당은 단수 공천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예. 김성환 전 노원구청장. 전 구청장이네요. 전 예. 구청장이 이제 단수 공천이 됐기 때문에 확정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저기 한국당 쪽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쪽도. 예. 이준석 지금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이죠 그쪽은. 근데 그쪽도 지금 바른미래당도 김근식 교수하고 또 곧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노원병의 경우는 민주당만 이제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부산 해운대 을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당과 민주당이 확정이 된 상태고. 예. 부산 해운대 을의 경우가 예. 부산 해운대 을은 이제 민주당은 윤준호 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이 이제 네. 확정이 됐고 예. 화면에 나옵니다만 자유한국당은 김대식 여의도 연구원장 전 네. 여의도 연구원장이죠. 그러니까 친홍 인사로 분류된 사람이고 지난 대선 때 이제 홍준표 후보의 수행 단장을 역임했던 그런 인사고 예. 바른미래당은 지금 나오는 것이 이해성 예. 전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금. 노원병은 잠깐 좀 얘기를 할게요. 그 이준석 그 이분이 전 위원장인가요? 전 당협위원장. 당협위원장인가요? 이분의 공천을 놓고 지금 뭐 힘겨루기가 있다, 내부 신경전이 있다는 얘기인데 무슨 왜 그러냐면 얘기입니까? 실은 이제 공천심사위원회에 11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보통 네. 단수로 신청을 하면 큰 하자가 없으면 그 국회의가 사람한테 되죠? 국회의원이 됐는데 예. 이상하게 노원병의 그 이준석 그 위원장 같은 경우에 5대5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목진유 공천관리위원장이 실은 선택을 하면 결정이 되는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류가 되면서 결국은 김근식 교수하고 예. 이준석 지금 현 위원장하고가 경선을 하는 거로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그 예. 안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공동대표를 지지하는 측과 예. 그리고 안철수 인재영입 위원장을 지지하는 측으로 나눠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김근식 교수는 안철수 위원장 쪽의 인사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이준석 지금 현역 위원장은 유승민 공동대표 사람으로 분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도 계파 간의 갈등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냐라는 그런 그 추론이 나오고요. 여기만이 아니라 똑같이 지금 송파의 을도 그런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힘겨루기, 계파 간 힘겨루기에 의해서 나오는데 다만 이 송파 말고 이 노원병 같은 경우는 안철수 영입위원장이 실은 자기 지역구였기 때문에 일부에서의 분위기는 그는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쪽에다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한 상태에서 경선을 치르는 그런 형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이 나왔으니까 지금 또 다른 저희가 볼 지역구 중에 송파을이 있는데요. 네. 여기에는 저희가 좀 귀에 익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재성 전 의원, 배현진 전 MC 아나운서죠.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의 송동섭, 박종진, 이태우, 유영권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관심이 가는 지역이죠, 여기가 이번에. 송파을이 이번에 그 나오는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가장 관심이 많이 최대. 주목되는 거예요. 예. 지금 말씀처럼 최재성 의원 전 의원이죠. 확정이 됐어요. 여기도 이제. 예. 지난 20대 총선 때 불출마 선언했고 지난 총선 때 인재 영입에 상당히 많은 이제 공을 들였던 그런 인물이에요.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복심으로 알려져 있고. 근데 한국당도 지금 말씀처럼 이제 배현진 전 아나운서, MBC 아나운서잖아요. 앵커 출신. 네. 홍준표 대표가 그야말로 이제 전략 공천한 그러한 예. 이제 인사예요. 예.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이제 홍준표 키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MBC 전 앵커인 이 배현진 씨도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일단 네. 뭐 민주당의 최재성 전 의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바른미래당은 지금 아까 말씀처럼 이제 네 인물이 경합을 하고 있는데 네. 거기 박종진 전 이제 그 방송사 앵커도 인지도가 꽤 있는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송파을에 지금 나오는 인물들이 다른 어떠한 지역보다도 일반 유권자들에게 지역을 떠나서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고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송파을이 강남 3구 중에 하나잖아요. 네. 강남, 송파, 서초 이렇게. 네. 그래서 나름 상징성이 있어요. 이번에 이제 치러진 이 재보선거는 그 국민당의 최명길 의원이 이제 그 낙마했던 그렇죠. 이유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과연 이제 이 지역에서 지금의 여당이 득표할 수 있을 것인가,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한 관심입니다. 예. 지금 일단 저희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를 뭐 어쨌든 보려면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리서치뷰에서 4월 2일에서 3일 동안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오늘 이제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된 최재성 전 의원이 48.9, 자유한국당의 배현진 후보가 27.5, 바른미래당의 박종진 후보 아직 뭐 최종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어찌됐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저렇게 나왔거든요. 지금 여당이 상당히 앞서고 있어요. 현 시점에서는 인물을 가지고서 평가를 한 게 아니고요. 정당 지지도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한 50% 정도. 그리고 지금 저런 형태로 보면은 배현진 전 아나운서가 자유한국당이 얻는 정당보다는 약 5 내지 7%를 더 얻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마 인물적인 요소에 대한 거라고 보고요. 네. 보통 뭐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 수도권에서 한 정당 지지가 한 10% 정도 된다고 한다면 거의 지금 유사하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실질적으로 뭐 선거 운동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가장 수도권에서 아주 이변이었던 게 저는 두 곳으로 봅니다. 하나는 네. 강남을에서 전현희 후보가 당선된 네, 거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송파을에서 전통적으로 지금 자유한국당이 강한 지역이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영아 후보를 김무성 당시 대표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그 후보를 내지 않았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최명길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된 지역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번에도 과연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세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송파병은 전통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강세 지역인데요. 송파 갑과 을은 실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강세 지역, 지금까지 굉장히 강세 지역이었기 때문에 과연 유권자들의 그 태도와 흐름 속에서 변화가 있는지를 관찰해 볼 수 있는, 다시 해서 수도권에서 자유한국당이 강남에서도 이제는 강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자, 다음 지역 볼 텐데요. 이번에는 충남 천안 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규희 전 민주당 천안갑 지역위원장이 경선에서 승리를 했고요. 뭐 인지도라고 하면 뭐 저분이 더 앞설 것 같긴 한데 길환영 자유한국당 자 후보가 지금 있고요. 자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아직 뭐 확정이 안 됐는데 이정원 후보가 지금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야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 우세하다고 지금 아직은 얘기하기 좀 이를 것 같아요. 네. 인지도라는 측면은 길환영 전 KBS 사장이 상당히 뭐 알려져 있죠. 네.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도 모든 선거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정당 지지도라든지 인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선거 구도 이런 게 같이 아우러져서 이제 결국은 득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 정상회담이 이 지역에도 좀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민주당의 악재가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보다 남북 정상회담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는 좀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낙관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현재 민주당 지지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서 아직 뭐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인터뷰를 좀 하나 듣고 얘기를 계속 이어갈 텐데요. 저는 얼마 전에 이분이 인터뷰하신다고 원래 출마한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 아니었는데 일단 들어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당 최고 지도부로부터 어떠한 6.13 지방선거에 대한 말씀을 들은 바 없습니다. 제안받은 바 없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묻지 않기로 하면서 동시에 천안 재보궐선거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당 최고 지도부는 당내 화합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당내 화합을 이뤄내지 못하면 6.13 선거 또는 그 후에 승리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측면에서 6.13 지방선거 후에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떠한 역할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완구 전 총리인데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이후에 이제 좀 뒤에 계시다가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오신 것 같은데 어떤 역할이라는 말을 했어요? 앞으로 어떤 역할도 피하지 않겠다. 이 어떤 역할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해요. 일단 6.13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보수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요. 그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기대한 만큼 특히 이제 홍준표 대표는 6+알파를 얘기했습니다. 6곳에서 자기가 승리하지 못하면 네. 대표직을 내놓겠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면 대표직을 내놓는다는 것은 당연히 당 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를 새로 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는 표시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선거 결과에 따라서 홍준표 현 대표가 또 나올지 안 나올지는 뭐 일부에서는 또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지금 이완구 전 총리의 말로 보면은 6.13 지방선거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지도체제 개편이 있다면 자기가 참여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의 뭐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 또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한국당과 뭐 어느 종편의 연대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뭐 이른바 드루킹 사건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 드루킹 사건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여론의 추이나 민심의 향배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드루킹 사건이 벌써 꽤 오래됐어요. 지금 처음에 보도된 게 13일, 14일 경이었으니까 오늘 25일이니까 열흘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뜨겁다가 약간 식은 그러니까 지금 느낌이 이제 있어요. 드루킹 지금. 사건에 대한 예. 그 일종의 뭐 피로감이라고 할까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찰 수사하고 있고 여야는 특검 도입 여부를 둘러싸고 지금 쟁투를 벌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방송사와 이제 한국당과의 뭐 유착 관계다 있다라고 지금 민주당이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뭐 시간이 얼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22일 날 그 방송사 토론회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박성주 의원이 한 얘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문제 제기했던 겁니다. 네. 이제 그 방송사와 한국당이 뭔가 무슨 권원 유착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거라서 근데 그 부분은 아직은 밝혀진 게 없고 그 방송사 기자는 지금 경찰에 의해서 절도죄로 입건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그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드루킹 사건이 지금 계속 경찰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핵심은 지난 대선 때 드루킹 등 이 일당이 민주당 그리고 김경수 의원 등과 뭔가 공모의 혐의가 있느냐 없냐가 지금 이 문제의 그렇죠. 그게 핵심이거든요. 핵심이죠. 예.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고 여러 가지 낮게 사실들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민주당과 연루된 거라고 연결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 보여요 지금. 바로 그래서 지금 이 드루킹 문제가 터진 다음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도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앞으로 또 두고 봐야지 하겠습니다만 이 드루킹이 이걸 미뤄 유축헌데 앞으로 또 추이가 어떻게 될지 봐야지 알겠으나 지방선거에 민주당에게 큰 악재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드루킹이 지나치게 그 드루킹을 정치 쟁점화하면은 오히려 야당에게 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든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쟁점화가 아니라 예. 실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남북정상회담 카드 때문에 조금 들어가 있지만은 중도층은 도덕성과 개혁성을 보고 찍고 보수는 이번 드루킹 사건을 통해서 결집하는 명분을 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당이 이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얘기해서 남북정상회담 카드로 이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는 오히려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이 오늘 자리 바꾼 이유를 알았네요. 여야가 왜. 그 부분이 좀 약간 쟁점이 있는 건데 시간이 끝나서 말을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시죠.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 김형준 명지대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